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1920년대 미국 재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개츠비의 한 여자에 대한 집착과 그 집착의 욕망의 끝, 신분 상승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뉴욕 롱 아일랜드의 가상 마을인 웨스트 에그와 이스트 에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책의 화자는 소설 첫 부분에 개츠비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다. 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관대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세계가 도덕적인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기를 바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특권을 지닌 자의 시선으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오만하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직 개츠비만이 내가 이러한 식으로 반응하지 않은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내가 드러내놓고 경멸에 맞이 않는 것을 모두 대변하는 개츠비 말이다. 개츠비는 옳았다. 그것은 희망에서의 탁월한 재능이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서도 일찍이 발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다시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낭만적인 민감성이었다. 개츠비는 웨스트 에그 대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개츠비의 대저택에서는 여름 내내 밤마다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밤 새벽녘까지 파티가 열렸는데요. 거대한 정원에는 수백 미터의 야외용 천막과 갖가지 색깔의 전구를 가져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장식되었고 뷔페 테이블에는 화려한 요리들, 완벽하게 갖춘 오케스트라, 뉴욕에서 온 자동차들이 진입로 깊숙이까지 5겹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 내노라 하는 재력가, 유명인, 연예인, 가수 등 수백 명의 인파가 그렇게 개츠비의 집으로 밤마다 몰려들었고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매일 밤 성대하고 화려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츠비의 이러한 불을 두고 밀주업자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를 살인했다 등등 개츠비에 대한 루머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개츠비는 무엇 때문에 매일 밤 이렇게 화려한 파티를 열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파티가 끝나는 새벽녘에는 저 멀리 부두의 맨 끝자락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단 하나의 이스트 에그의 초록색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개츠비에게 이 초록색 불빛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개츠비는 한 남자를 자신의 파티에 초대하며 그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닉 캐러웨이입니다. 그는 개츠비의 옆집에 살고 있었고 증서부 출신으로 뉴욕에서 채권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닉 캐러웨이는 사실 개츠비가 열렬히 사랑하는 옛 여인 데이지의 사촌 오빠였는데요.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접근하기 위해 닉 캐러웨이와 친분을 쌓아가려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데이지는 이미 부유한 출신이고 현재도 재력가인 톰 부캐넌이라는 남자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톰은 현재 불륜 상태였고 데이지도 이미 알고 있어 서로 불화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개츠비가 살고 있는 웨스트 에그의 대저택을 산 것은 데이지가 바로 그 만 건너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츠비가 그토록 애타게 바라보았던 것, 초록색 불빛은 바로 이스트 에그의 데이지의 집 불빛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개츠비는 닉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이든 오후에 데이지를 닉의 집으로 초대하면 자신도 불러줄 수 있는지. 개츠비의 부탁을 듣고 너무 놀라서 몸이 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5년을 기다려 우연히 날아드는 나방들에게 별빛을 나눠줄 저택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언젠가 밤에 데이지가 우연히 자신의 파티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닉은 그런 개츠비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츠비는 데이지를 마중하기 위해 닉의 집을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잔디를 깎고 자신의 저택에서 수많은 화분과 함께 온실 전체를 옮겨오다시피 했습니다. 데이지는 그렇게 닉의 집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개츠비는 자연스럽게 데이지를 자신의 대저택으로 데려갑니다. 자신의 대저택을, 즉 자신의 부유함을 데이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강렬한 기운에 사로잡힌 채
아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편 젊은 기자 하나가 개츠비의 뒤를 캐고 있었는데요. 개츠비에게서 환대를 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과거에 대한 악명 높은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은 여름 내내 부풀려지다가 마침내 뉴스거리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개츠비의 실제 이름은 제임스 게츠. 그는 17살 때 현재의 제2 개츠비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들을 부모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랜드 웨스트 에그의 제2 개츠비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모습에서 솟아나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7살의 청년이 만들어낼 법한 제2 개츠비 같은 인물을 만들어낸 뒤 이미지에 끝까지 충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1년이 넘도록 슈피리어 호수의 남쪽 기슭에서 조개를 캐거나 연어를 잡는 등 숙식을 해결할 만한 일을 하면서 겨우 살아갔습니다. 개츠비는 대학을 잠깐 다니다가 학비를 조달하느라 시작한 수의 일마저 경멸스러워지자 다시 슈피리어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이게도 백만장자인 댄코디와 댄코디의 요트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개츠비에게 그 요트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매력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댄코디는 정신이 나약해져 있었고 이를 눈치챈 수많은 여자들이 그에게서 돈을 긁어내려 갖은 수작을 부렸습니다. 여기자 엘러케이가 그의 병약함을 이용해 그를 요트로 태워 바다로 보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댄코디는 개츠비를 처음 보았을 때 몇 마디 질문을 던졌고 그가 민첩한 데다 유별나게 야심만만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코디는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고 며칠 뒤 그를 데리고 가 옷을 사주고 그곳을 떠날 때 개츠비도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함께 있는 동안 개츠비는 집사가 되기도 하고 항해사나 조타수가 되기도 하고 비서가 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경비원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댄코디는 술에 취하면 자신이 황당한 일을 벌일지 잘 알고 있어 점점 더 개츠비를 신임함으로써 우발적인 사태에 대처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5년이나 계속되고 요트는 미 대륙을 3번이나 횡단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엘러케이가 보스턴에서 요트를 올라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댄코디가 불미스럽게 사망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여행은 아마 영원히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츠비는 댄코디로부터 돈을 상속받게 되는데 25,000달러의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받지 못했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법적 장치를 개츠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결국 엘러케이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개츠비는 그 후 무일푼으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가 장교 시절 데이지를 만나게 되었던 거였는데요. 데이지는 개츠비가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된 우아한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몹시도 탐났습니다. 개츠비는 그녀의 집에 놀러가게 되고 그는 그 집을 보고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숨막힐 정도로 강렬한 분위기를 느낀 것은 바로 데이지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개츠비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와 같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인물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고 그녀를 충분히 보살필 능력이 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녀를 차지했고 개츠비는 거짓으로 그녀를 차지했기 때문에 자신을 경멸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상황도 그가 상상한 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얻을 수 있는 것만 얻고 훌쩍 떠나버릴 작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개츠비는 그녀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아한 이 여자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특별할 수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츠비를 남겨둔 채 부유한 자기 집안으로 그 부유하고 충만한 삶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아무 미련도 없이. 개츠비는 그녀와 결혼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틀 뒤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숨이 가빠지면서 어쩐지 배반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개츠비 쪽이었습니다. 그녀의 현관은 사치스러웠고 그는 부가 가더
보호해주는 젊음과 신비, 그 많은 옷이 풍기는 신선함,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데이지가 안전하고 자랑스럽게 은처럼 빛을 내뿜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데이지가 자신을 차버렸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도 개츠비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개츠비는 본래의 야망을 잊은 채 점점 더 깊이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개츠비가 데이지를 사랑하게 된 것은 데이지가 가지고 있는 한 여자의 특별한 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가진 그 특별한 배경이 그가 그녀를 사랑하게 했던 것이었을까요? 개츠비는 해외로 파병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개츠비의 화력은 아주 대단했고 소량으로 진급하면서 사단 기관총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빨리 귀국하려고 미친 듯이 서둘렀지만 무슨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옥스퍼드로 파견되고 말았습니다. 데이지와 개츠비는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데이지의 편지에 신경질적인 절망 같은 것이 배어 있어 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데이지는 어렸고 그녀의 인위적인 세계는 속물근성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지금 당장 어떤 형태를 갖추기를 바랐습니다. 그 형태는 사랑, 돈 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 갖추어진다 생각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톰 부캐넌이 나타나면서 데이지는 드디어 그 형태가 갖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톰 부캐넌의 풍채와 사회적 지위에 건강한 무게감이 감돌았고 데이지는 그런 무게감에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데이지가 얼마간 갈등을 겪기도 했겠지만 옥스퍼드에 있던 개츠비는 그런 사연을 담은 편지를 데이지에게서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개츠비는 현재 이렇게 대저택을 사고 데이지와 다시 재회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데이지와 재회한 개츠비는 이제 다시금 다시 그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톰 부캐넌은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해 그의 파티에 들렀고 또 개츠비와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톰 부캐넌은 자신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장난에 불과했고 데이지를 잃을 생각은 추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톰 부캐넌은 자신의 집으로 개츠비를 초대했고 데이지와 개츠비 둘 사이에 빈정이 상했던 그는 답답해 시내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각각 몰고 시내로 나가게 됩니다. 둘은 서로의 차를 바꾸어 톰 부캐넌의 차는 개츠비가 운전하게 되고 개츠비의 차는 톰 부캐넌이 운전을 하게 됩니다. 개츠비와 데이지가 함께 톰 부캐넌과 닉 데이지의 친구가 같이 타 시내로 나가게 됩니다. 한 호텔에서 그들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톰 부캐넌은 개츠비의 뒤를 캐기 시작하고 있었고 데이지의 앞에서 그의 보잘것없는 출신과 개츠비가 자신을 부유층으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개츠비는 그녀의 앞이라 부정했고 데이지가 톰 부캐넌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츠비 그녀에게 톰 부캐넌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게 재촉합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들은 싸움을 중지시키려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에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 차에 사람이 치여 죽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톰 부캐넌의 불륜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한 것은 데이지였고 그 옆엔 개츠비가 타고 있었습니다. 개츠비는 데이지를 보호하려 했고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려 결심했습니다. 데이지의 집 앞에서 톰 부캐넌이 데이지에게 폭력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정원에서 숨어 그 앞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지와 톰 부캐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닉은 다음날 개츠비의 집으로 찾아가 이곳을 떠나 있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고난 차를 곧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츠비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데이지가 어떻게 할 작정인지 알기 전에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츠비는 그날 밤 닉에게 자신의 출신과 젊은 시절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개츠비는 닉에게 데이지가 톰을 사랑한 적이 결코 없었을 거라고 재차 말합니다. 그는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닉은 그런 개츠비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그를 두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개츠비는 닉을 마중하면서도 데이지가 전화하겠지요? 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닉은 그럴 거라고 개츠비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닉은 그 집을 나오며 개츠비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인간들은 썩어빠진 물이에요. 당신 한 사람이 그 빌어먹을 인간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훌륭합니다. 한편 개츠비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집사에게 누구에게서든지 전화가 걸려오면 풀장으로 알려달라고 하고 풀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난 차는 절대 내놓지 말라고 일러둡니다. 개츠비는 기다렸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츠비는 그 풀장에서 시체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잔디밭에서는 차에 치여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닉이 개츠비의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여름 내내 개츠비의 대저택은 사람들로 붐비었었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지의 모습도 끝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닉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개츠비가 옳았다. 그것은 희망에서의 탁월한 재능이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서도 일찍이 발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다시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낭만적인 민감성이었다라고. 개츠비는 밤마다 초록색 불빛을 한없이 바라보며 자신의 사랑과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데이지와의 재회를 꿈꾸고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츠비의 꿈은 1920년대 미국 재즈 시대의 꿈을 대변했고 그 꿈은 초록색 불빛처럼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